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은 LG와 SK가 벌였던 전기차 배터리 분쟁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가까이 진행했던 배터리 분쟁을 끝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대한 최종 거부권 행사에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전격 합의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 관계자는 주말 사이 합의가 성사됐다며 오늘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합의금 규모는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양측의 합의가 성사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공장은 포드와 폴크스바겐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지난 2월 LG 측 손을 들어주면서 SK의 10년간 배터리 부품 수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SK 측은 미국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며 IT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였습니다. 두 회사의 이번 결정은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전격 합의로 보입니다. 이번 분쟁은 2019년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고,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사의 합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는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주차장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눈에 띄고 한 남성이 차 밖으로 뛰어나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시각 건물 외벽에선 새까만 연기가 무섭게 치솟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빨간 불이 막 불꽃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막 뻥뻥 뭐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36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입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 규모가 크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10시간여 지난 오늘 새벽 2시 반쯤에야 진화됐습니다. 주민 41명이 연기를 마셨고 2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방송도 안 나오고 화재 경보기도 안 울렸어요. 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이 잘 단합해서 움직이고 철저하게 대피를 하고. 경찰은 오늘 오전 1차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등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과수와 합동 감식도 할 계획입니다. 불을 피해 인근 마을회관 등에 대피했던 주민 80여 명은 건물 내부 안전 점검 등이 끝나는 대로 집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닷새째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재난 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주말인데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았군요. 네, 주말이어서 검사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그만큼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사흘째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는데요. 사망자가 3명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하루 만에 200명대로 늘었고요. 수도권이 전체의 69%를 차지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만 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수도권 곳곳에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외 지역에선 부산과 전북에서 각각 4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고요. 전북은 익산의 가족 모임에서 시작한 감염이 교외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감염 양상은 3차 유행 초기와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이어서 생활공간 곳곳으로 확산하는 양상인데요. 실제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봐도 먼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40%에 가깝고요. 조사 중으로 분류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27%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륙별로 나눠서 확진자 수 추이를 살펴본 그래프인데요. 우선 전체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초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3,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노란색의 미주 지역은 증가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연두색의 유럽 국가들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최근엔 보라색의 동남아 국가들의 확산세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백신인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5%인 3억 8,74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접종률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접종률 2.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되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희귀 혈전 논란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 접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연령대 접종이 제한되거나 접종 대상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교육 종사자와 장애아 보육 교직원 등의 접종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접종이 진행 중이던 대상자 중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유럽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뇌와 내장 등에서 희귀 혈전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인데, 방역당국은 이후 혈전 전문가와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재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혈전 사례에 대한 유럽 내 검토 결과와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접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4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혈전 사례가 보고되는 만큼 접종이 재개되더라도 일부 접종 연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되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세 이상부터 맞도록 했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 중 유초등 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젊은 여성층이 많은 직군의 접종을 좀 더 늦추자는 주장도 있는데, 당국은 국내외 발생 사례와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600만 명분 계약을 맺은 얀센 백신의 혈전 사례에 대해서도 유럽의약품청이 검토에 나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얀센 백신을 접종 중인 유럽과 미국 등의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전국에서 닷새째 하루 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셉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고위험시설의 단속이 강화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내일부터 3주간 시행됩니다. 구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 학원과 관련해 11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학원 수강생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학원 종사자와 수강생, 가족 등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은 나흘째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1월 초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과 관련해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 확진자는 수강생 포함 5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주 등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쓸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 연습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주류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과 의자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번질 수 있는 콜센터와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추진됩니다. 또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검사 권고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벌금이 내려지고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여기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요양병원과 시설 확진자가 좀 확연하게 줄면서 백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접종률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2.23%에 머물고 있습니다. 크게 접종률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 또 대상자들이 한 90%가량 지금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자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4차 유행 조짐에도 취약계층 확진자가 줄어든 건데요. 요양병원 시설의 확진자가 2월에는 최대 27%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중에 27%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2월 중에는 평균 9.7% 그러니까 10%가량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율이 4월 들어서는 1.3%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가 일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의 2.몇%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점점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백신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취약계층이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환자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네. 치료 여력도 그러면서 훨씬 사망자도 좋아질 수 줄어들 있습니다.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부에서 연기되거나 또 잠정 중단되기도 했는데 특히 이게 혈전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지난 8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치원, 초, 중고교 보건교사 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14만 2천 명한테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게 연기가 됐죠. 또 현재 이제 접종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 3만 8천여 명 접종이 보류가 돼서 현재 18만 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뇌정맥동 혈전증 또 이 내장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 특이 혈전증 100만 명당 한 6명 정도 생기는 상당히 희귀한 그런 질환인데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유럽의약품청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접종이 연기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특정 연령이나 또는 특정 성별이 위험 요인이냐 이거는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가 오늘 이제 오후에 한 2시 정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사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특이 혈전증이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부작용을 압도적으로 상회한다고 발표하면서 계속 접종을 권유를 했거든요. 우리 보건당국도 접종을 재개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일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률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2.23%에 불과하니까 사실 접종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연령의 일부가 또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또 몇 살부터 또 어느 정도가 제한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특이혈전증은 60세 미만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유럽에서. 네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0세 이상에서 놓고 있고 프랑스도 55세 이상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세 미만에서 다른 백신을
접종할 걸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제일 많고 나머지 화이자 백신이 일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접종 대상을 변경을 하면 백신 수급 상황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연령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또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그 제한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얀센 백신이 뭐 1회만 맞으면 된다 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이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도 혈전 생성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백신입니다. 같은 종류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심어서 인체에 이제 주사를 놓는 방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백신의 면역 반응으로 혈소판에 항체가 형성이 돼서 혈소판이 응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혈전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얀센 백신에서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약품청이 혈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3개가 이제 허가가 났는데 모더나 백신도 이번 달 안에 이제 허가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얀센 백신 3개 품목이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이 모더나 백신이 상반기에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2천만 명분 도입 예정인데요. 이게 95%의 예방 효과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백신인데 지금 4월 안에 여러 가지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될 예정이고요. 심사 기간이 최대 40일이기 때문에 5월 안에는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 그러니까 언제쯤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두 번째 봄을 맞고 있고 또 오늘도 화창한 주말이기에 또 걱정이 큽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을 방문합니다. 정 총리는 귀국 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이란 테헤란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가 이란을 찾는 것은 44년 만입니다.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 문제입니다. 자금을 풀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온 이란 정부는 정 총리의 이번 방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달간 이란에 억류돼 있던 한국 케미오가 지난 9일 석방된 것도 정 총리의 이란 방문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협조 방안과 경제 협력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도착 직후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회담 뒤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도 갖습니다. 정 총리의 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혀온 정 총리는 1박 3일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 맞춰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산자부, 고용노동부 등 장수 장관들, 그리고 일찌감치 사의가 수용됐던 국토부 장관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각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총리 후임에는 통합형 정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 관료 출신 또는 여성 총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특별 방역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내일 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목요일에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SNS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재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SNS에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하루에 시위 참가자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와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하면서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미얀마 수도 양곤 인근에서 진행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잔혹한 군경의 시위 진압이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수도 양곤에서 100명 이상이 숨진 뒤 한일 도시에서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민이 학살당한 겁니다. 군경은 시위대 공격에 유탄 발사기와 박격포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군경이 중화기를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 사진에 박격포탄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직후 군경의 현장 봉쇄로 사망자 숫자 집계가 이틀 이상 지연됐습니다. 군경은 무력 진압 수위는 물론 인터넷 접속 차단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SNS가 군경의 잔혹한 진압 현장을 전 세계에 생생히 전달하고 시위대의 구심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얀마 활동가들은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방식인 유인물을 통해 시위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군경의 폭력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미국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를 냈을 때 경찰이 사고 현장에 있던 우즈의 가방 안에서 약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22페이지 분량의 사고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찰이 사고 당시 차량 옆 덤불에서 빈 플라스틱 알약병이 들어있는 우즈의 배낭을 회수했으며 이 약병에는 내용물 표시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사고 세부 내용은 경찰이 우즈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이 넘는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입주한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행정당국을 비판했던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을 견제하면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통해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0天猫双11全球狂欢季订单创建峰值 58.3万米每秒。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액의 4%에 이르는 182억 위안,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사 전자상거래 업체에 입주한 상인들이 다른 경쟁 업체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自2015年以来，阿里巴巴集团滥用该市场支配地位，对平台内商家提出2选1要求。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온라인을 연계한 오프라인 매장도 중국 전역에 출시했습니다. 수산물과 야채 등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골목 상권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중국 당국이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11월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 예정이던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의 상장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不是否定平台经济的重要作用，是为了建立健全平台经济治理体系，推动其健康持续发展。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과징금 부과를 성실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 배추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죠. 우리나라로 수입될 김치가 아니라지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당국이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지 특별 단속까지 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은 멀기만 합니다. 보도 김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 김치를 쓴다고 돼 있습니다. 김치 국내산 쓰세요? 네, 뭐 다섯 개도 만들면 쓰잖아요. 그런데 주방으로 가서 다시 묻자 말을 바꿉니다. 요거 국내산 맞으세요? 이거는 이제 중국산. 냉장고 속 김치 상자에도 중국산 표시가 선명합니다. 국내산 김치로 만든다던 또 다른 식당의 김치찌개. 중국산을 섞어서 끓인 게 들통납니다. 이 메뉴에 김치찌개는 이거 쓰신다는 얘기예요? 묵은지하고 섞어서 가만히 물에 씻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 백김치로 속여 손님상에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주일 동안 음식점 등 전국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벌인 결과 130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내산 김치보다 저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안전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수입식품에도 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정부와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이 시행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식약처하고 계속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멈춰버린 거니까요.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식약처는 수입 김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휴일인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이 22도, 광주가 23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건조함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와 서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에서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지산 부근과 남해안, 그 밖에 제주는 30에서 8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구름의 양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